네, 오늘 강의 Pediatric Airways on CP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아 심폐소생술을 했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소아 심폐소생술 중에 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론은 ABCD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이죠. 에어웨이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소아의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의 이제 성인과의 차이, 또 신생아와의 차이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소아 기도의 특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신생아 소아의 호흡의 특징, 그리고 호흡의 생리, 다른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절한 산소요법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 베이스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하고 소아에서도 우리가 아이젤과 같은 성운상 기구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소아의 기도 습관에 대한 성인과의 차이, 또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아에 있어서도 신속삽관 순서 RSI라고 하죠. Rapid Sequence Intubation, 약물, 장비,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윤상갑상막 절제술, 크리코타이로토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가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예요. 액체 괴물을 가지고 놀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발생했다. 119로 신고되었습니다. 아이 입 주변에는 액체 괴물이 묻어 있었고, 액체 괴물을 아마도 먹었을 걸로, 입안에 넣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대목이죠. 부모가 손으로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제 딱딱한 물건이 아니고 끈적한 물건이기 때문에 쉽게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그래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백밸브 마스크로 보조호흡을 시도를 했지만 적절한 흉곽 상승이 보이지 않고 호흡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complete obstruction, 완전 폐쇄액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도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구강과 기도 주변으로 이물과 출혈 때문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의료지도 요청하였으나 기도 삽관 해보고 실패하면 그냥 백밸브 마스크를 짜면서 이송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뭔가 다른 것을 더 해볼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환자는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들으면서 과연 이런 상황을 마주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아 기도의 특징입니다. 소아의 기도는 이제 성인의 기도와 다르게 성인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에어웨이가 이렇게 원통형 구조, 실린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아래가 거의 이제 두께의 차이가 없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소아의 기도는 깔때기 모양입니다. 푼넬 쉐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깔때기 원추형 모양이라고 하는데, 겉에 쪽은 넓고 이제 밑에 쪽으로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좁아지는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기도 폐쇄나 이런 부종이나 기도 부종이나, 즉 천식이라든지 크롭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질환에 있어서, 또 이물질 흡인에 있어서 상당히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때기 모양의 입구이고요. 후두개가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른보다 길 수는 없죠. 어른보다 길 수는 없지만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이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삽관을 할 때 어른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좀 차이보다도 더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삽관을 이야기할 때 이제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삽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먼저 제공을 하는 전산소화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전산소화를 했을 때 이제 상황과 나이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차이가 있다. 맨 처음에 이제 전산소화를 했을 때 100에서 시작을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 버틸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성인이 약 이제 5, 6분 정도를 버틸 수 있다면, 이제 정상적인 10kg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분에서 3분이면은 산소화가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성인이라 하더라도 뭐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심장이나 폐가 좋지 않은 사람, 또 이제 비만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탈산소화가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그래프에서 좀 주의 깊게 이제 봐야 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맨 처음에 버티는 시간까지는 대부분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는 90 이하로 떨어지는 지점부터는 급속도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점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손가락에 끼우는 산소 동맥 산소 측정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펄스 옥시메타 같은 경우에는 약 30초의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30초의 지연 효과라고 하는 건 손가락에서 실제로 뭐 한 90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30초 이전의 시점이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시점을 리얼타임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산소 포화도가 말초에서 측정하는 펄스 옥시메타가 떨어지는 순간은 이미 시간이 지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소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산소를 전달하는 것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구조물, 이제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제 구조물이 산소를 전달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헤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혈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덩어리죠. 그래서 철로 된 단백질 구조물이 이제 바로 헤모글로빈이 되겠는데, 태아 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탈 헤모글로빈, 그래서 헤모글로빈 F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모글로빈 F는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그 산소 포화도의 S자 곡선이죠. 성인의 헤모글로빈은 요만큼의 위치에 있는데, 피탈 헤모글로빈은, 이거 이제 영국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피탈 헤모글로빈은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죠. 왼쪽에 위치해 있죠. 그럼 왼쪽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산소 분압이죠. Partial Pressure of Oxygen이라고 하는 kPa라고 사용을 하는 이 단위가 뭐냐면은 부분 산소 분압입니다. 산소 분압이 조금 더 낮아도 훨씬 더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잘 결합을 한다. 이것이 왼쪽에 위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쪽으로 오른쪽에 위치하면 어떤가요? 분압이 조금 더 높아야 산소가 결합을 한다. 그래서 태아 때 이제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엄마 뱃속에서 저산소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산소 친화도가 훨씬 더 높은 산소 친화도를 가지고 있다. 산소와 잘 결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반을 통한 산소 전달 용이성을 위해서 산소 친화력이 성인 혈액보다 높은 것이 바로 이 피탈 헤모글로빈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며칠 사이에 비장에서 스플린에서 다 파괴가 되면서 성인의 혈액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용혈이 발생하면서 신생아 황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헤모글로빈 F죠. 그리고 성인의 헤모글로빈은 알파, 베타 이제 두 가지 유닛으로 되어 있고,
신생아 때의 헤모글로빈은 알파 유닛은 똑같은데 베타 유닛이 이 다른 것으로 이제 대체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산소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산소 포화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간접적으로 조직의 관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헤모글로빈 수치, 심박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소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쇼크 상태인지 감염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우리가 100% 산소를 이용하지만 ROSC가 된 이후에는 적절한 산소 농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 있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 장비를 이용해서 약 94에서 99 정도 유지가 되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산소 포화도 장비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직 관리가 안 좋거나 일산화탄소 중독, 메테모글로빈증 이제 이런 환자한테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추정을 하기가 어렵다. 소화의 기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조파린지알 에어웨이나 오로파린지알 에어웨이 신생아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소아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잘 리치에서부터 이제 턱의 아래쪽까지 이렇게 길이를 재서 적절한 길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고요. 이 적절한 사이즈에 당연히 이제 두께도 있겠죠.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쓴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적절한 크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오로파린지알 에어웨이는 앞에 이빨에서부터 아래턱의 뒤쪽, 그 다음에 나조파린지알 에어웨이는 코 구멍에서부터 트라구스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IV 라인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튜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백밸브 마스크 뭐 가장 우리가 손쉽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죠. 쉽고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병원 밖의 심폐소생술에서는 기도삽관하고 거의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삽관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백밸브 마스크를 사용해서 오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사이즈에 맞으려면 되게 작아야 되는데 작은 사이즈가 없이 이제 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네, 과환기가 문제가 됩니다. 과환기는 폐 압력 상승시키고 위에 팽창을 일으켜서 흡인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호흡은 1초에 걸쳐서 시행하면서 전문 기도기가 삽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박은 계속 지속하고 분당 10회 실시를 한다. 자발순환이 유지되지만 호흡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3에서 5초에 1회 보조호흡을 실시하기도 한다. 심장은 돌아왔으면 뭐 심장 마사지는 필요 없어도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된다면 보조호흡을 실시를 할 수도 있죠. 백마스크 환기 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게 되는 요것을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폐로 들어가는 것과 위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이제 일정 부분은 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위로 이제 흡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위팽창을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냐. 호흡을 너무 빨리 세게 하면은 좋지가 않겠다. 호흡을 천천히 하고 흉곽의 팽창이 보이는 정도까지만 호흡량을 줘서 흉곽이 다 팽창을 하고도 계속 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더 폐로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위로 들어가게 될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과도한 흡기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결국은 너무 세고 빠르게 짜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겠고요. 의식이 없는 환자는 윤상 연고를 눌러서 공기가 위로 들어가는
것을 줄인다. 이제 목을 일정한 압력으로 눌러주게 되면 기도는 카틸리지, 그러니까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눌리지 않습니다. 근데 식도는 근육과 이제 점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게 되면은 눌립니다. 그래서 윤상연골 누르기 술식을 이용해서 위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기관 내 삽관 이후에 비위관 또는 입위관을 넣어서 위의 압력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한다. 에르베인은 사실 뭐 요새는 이제 거의 안 쓰죠. 다 이제 아이젤 쓰죠. 아이젤이 사이즈가 1.5, 2 같은 소화용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제 이런 성문상 기구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 삽관보다 안정적이지 않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흡인이 있을 때는 폐로 들어가는 흡인을 완전히 방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안이나 기도의 이물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마스크 호흡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기관 내 삽관이 안 될 때 경험 많은 시술자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아는 소아보다 합병증의 빈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나 이제 큰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만큼 그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딱딱한 경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좀 유연합니다.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사이즈보다 큰 것이 들어와도 일단 들어가긴 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합병증의 빈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도 삽관, 인투베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어린이의 기도는 혀가 크고 기도가 유순하다, 후두개가 높게 목의 앞쪽에 위치한다. 이제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결국 이제 기관 내 삽관을 잘 성공할 것이냐, 합병증이 얼마나 생길 것이냐, 이거 이제 얼마나 연습했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연령에 따른 공식보다 키에 기초한 튜브 크기 결정이 조금 더 정확하다. 키와 조금 더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키 가지고 재는 게 뭐였었죠? 밑에 있죠? 브로슬로우 소생술 D를 이용해서 거기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대신 하나 더 큰 거, 하나 더 작은 것을 반드시 준비한 상태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 만약에 이제 뭔가 크기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고정이 되거나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하나 더 큰 것 또는 하나 더 작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에서 기도 삽관을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후두경,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게 후두경이 종류의 크기, 이제 모양에 따라서 크게 맥킨토시와 밀러, 맥과 밀러로 나눠지게 되는데, 맥킨토시는 혀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커브드,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나 혀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이 이 제일 큰 거나 두 번째 큰 거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죠. 밀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휘어있지 않고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삽관을 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성인 거를 사용하게 되면 진입 자체가 어렵고 우리가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아에 있어서는 후두개가 훨씬 길고 유연하기 때문에 맥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발레큘라, 즉 후두개보다 상부에 위치하면서 후두개, 뚜껑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밀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후두개를 같이 잡고 후두개까지 같이 들어 올린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아용 기관 튜브 크기, 커프가 없는 게 있고 커프가 있는 게 있어요. 소아에서는 기도가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선이 없어도 고정이 의외로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럼 커프 없는 게 좀 더 크겠어요? 커프가 있는 게 좀 더 크겠어요? 네, 커프가 없는 게 조금 더 큰 것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커프가 없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심하게 구토나 출혈 같이 흡인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커프가 있는 것을, 하나 작은 커프가 있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1세 미만에서는 3.5mm 튜브를 사용하고요. 1에서 2세에는 4mm 튜브를 사용합니다. 2세가 넘어가게 되면 커프 내경은 4 플러스 연령분의 4.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살이다. 그러면은 8살을 4로 나누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4 플러스 2, 6mm짜리 튜브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8살에 커프 있는 튜브는 3.5 플러스 2니까 네, 5.5가 되겠죠. 여기서는 6, 여기서는 5.5가 되겠네요. 즉, 우리가 아이들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가지고 튜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브로슬로띠라든지 어떤 적절한 나이에 따른 크기에 따른 장비들을 카트, 그 소화용 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소화삽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삽관을 고려를 할 때, 인투베이션을 고려를 할 때 정상적인 인투베이션 과정과 이제 어려운 기도, 또 실패한 기도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식이 없거나 거의 이제 사망 상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심정지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삽관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제일 처음에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만약에 이제 심정지 상황이다. 그렇다면 굳이 특별한 어떤 전처치가 필요 없이 바로 기도삽관을 하게 되는 크래쉬 에어웨이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식이 없고 심정지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네, 완전히 심정지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엇을 판단해야 하냐면 어려운 기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속삽관 순서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안전하게 기도삽관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어려운 기도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려운 기도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됐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은 Failed Airway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어웨이 알고리즘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심정지 상태에서 아무 처치 없이 바로 인투베이션을 하는 크래쉬 에어웨이 알고리즘.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외우고 말고 할 만한 것이 없죠. 환자는 완전히 늘어져 있을 테고요. 입을 벌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인투베이션을 준비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어려운 기도와 실패한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에어웨이 알고리즘을 붕괴된 기도, 어려운 기도, 실패한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실패한 기도이냐, 저 같은 경우, 저처럼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은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실패한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번까지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실패한 기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실패한 기도가 됐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도움 요청이에요. 도움 요청이고요. 실패한 기도인데 산소화 유지는 돼. 즉 기도삽관은 못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백밸브 마스크든 무엇이 됐건 일단은 산소화는 유지는 돼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네,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버는 것이죠. 시간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더 전문적인 장비들을 사용해서 뭔가 준비하고 고려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산소화 유지가 안 돼요. 기도삽관도 안 되고 산소화 유지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목을 따야죠. 윤상갑상절개술을 바로 시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죽는 거니까요.
자,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 커프가 달린 기관 내관을 위치시켰는가? 네, 제대로 됐다면 삽관 후 관리.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확실한 기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고려를 하게 된다. difficult airway랑 failed airway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difficult airway는 삽관을 하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어려운 기도일지 아닐지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려워 보이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기도의 정의가 되겠고요. failed airway, 실패한 기도의 정의는 삽관을 해보니 잘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삽관하기 전에는 failed airway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는 것, 해보면은 안다. 쉬워 보이지만 막상 들어갔을 때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difficult airway와 failed airway의 가장 큰 차이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도삽관을 하는 자체도 중요한데 기도삽관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제 이 환자를 백밸브 마스크나 레스큐 디바이스, 뭐 아이젤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백밸브나 어떤 레스큐로 호흡 보조가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기도삽관을 더 늦추거나 다시 재고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죠. 내가 이 환자를 인투베이션이 가능할까? 네, 이것은 이제 좀 자신감과 어떤 장비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삽관을 시도했다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백밸브 마스크로도 안 되고 기도삽관으로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을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모두 다 충족해야만 사실은 기도삽관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술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몸에 침습적인 술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어떤 책임도 같이 동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얼마나 연습해야 기도삽관을 잘할 수 있을까? 98년도에 마추카에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 기도삽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케이스를 약 57건 정도 해야 이제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연습해야 열의 9은 성공을 한다. 삽관 결정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삽관 결정은 내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삽관이 결정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지체 없이 바로 했느냐 좋은 예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나쁜 결과는 우유부단한 행동과 결정 지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의 삽관 적응증은요. 기도 위주와 보호 실패입니다. 기도를 유지하거나 앞으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기도 유지는 적절한 산소 공급과 환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즉 입에서부터 폐까지 숨길이 숨 쉬는 어떤 길이 뭔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기도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아스피레이션, 즉 분비물이나 토사물, 출혈 같은 것이 폐로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명확하고 막히지 않는 목소리, 자발적이고 정상적인 호흡, 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기도 유지와 보호 실패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삽관을 해야 되겠죠. 삽관의 적응증 두 번째, 산소와 환기의 실패. 기도 유지는 가능한데 환기나 산소화가 실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길이 막혀 있지는 않은데 산소가 몸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천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들이마시는 흡기는 잘 되지만 호기가 잘 되지 않는, 즉 환기가 실패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고 호흡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폐 부종은 폐에 물이 차 있죠. 폐에 물이 차 있으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소가 폐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혈관 안으로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천식과 폐 부종이 기도 유지, 환기, 산소화 실패의 이제 중요한 예들이 되겠습니다.
환기와 산소화는 임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수치로 몇 이하가 되면 위험하고 몇 이하가 되면 기도삽관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환자의 의식 피로도, 동반 손상, 그리고 의학적인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맥혈 분석은 어떤 이제 삽관을 결정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우리가 낮아도 삽관해야 할 때도 있고 높아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가 몇 정도 되면 기도 삽관을 한다.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삽관자궁증 세 번째, 이러한 환기나 기도의 문제, 또 이제 그런 수치의 문제, 산소화의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상태 자체가 나빠질 걸로 예상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빠질 경우를 생각하고요. 나중에 다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서는 반드시 삽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쇼크에 빠지게 되면은 조직 관류가 저하가 되고요. 그러면은 산소 요구량 자체도 평소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호흡근의 피로를 초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호흡의 실패, 호흡 마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쇼크 상태에 빠져서 상태가 나빠질 것이 예상이 된다면 지금 당장 수치로는 산소 포화도는 적절하지만 그리고 흡인의 위험은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예방적으로 우리가 삽관을 하기도 한다. 소아내 삽관, 소아에서의 삽관 과정은 성인 과정과 동일합니다. 준비, 전산소와 전처치, 유도와 마비, 이제 여기서 약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호 및 위치, 거치 후 검토, 삽관 후 처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능하면 RSI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시술 시간은 30초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삽관 도중에 섬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산소를 주면서 상태를 호전시키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삽관 시 자세 교정, 어른에 있어서는 머리 뒤에다가 이제 5cm 정도의 머리 받침을 받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머리가 아니라 어깨 뒤에다가 한 3에서 5cm 정도를 받쳐주는 것이 맞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받치지 않아도 뒤에 뒤통수가 상대적으로 몸에 비해서 아직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리를 뒤로 제껴도 충분히 올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이제 나이 같은 청소년이라든지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 뒤에다가 이제 받쳐야 이걸 뒤로 제꼈을 때 기도가 제일 곧바른 자세가 되게 되겠습니다. 삽관 후의 확인은 청진을 통해서 이제 호흡음을 듣고 그리고 눈으로 양쪽 흉곽이 잘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위팽창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ETCO2를 측정을 합니다.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100%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라링고스코프를 들어서 튜브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너무 깊은지 조금 빼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 그리고 석션 가능한 장비도 준비를 한다. RSI를 성인에 있어서도 하고 소아에 있어서도 하는데 성인과 소아의 신속순서 삽관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산소화 후에 기도삽관을 목적으로 의식소실, 근이완 상태를 만들기 위해 동시에 강력한 진정제와 신속한 근이완제를 주입하는 과정을 우리가 신속순서 삽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속순서 삽관은 결국은 약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삽관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신속순서 삽관인데요. 전처치 약물은 예상되는 합병증과 안정성을 위해 사용하는 전처치 약물 아트로핀이나 펜타닐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진정제는 우리가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같은 케타민 같은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항불안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이완제는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기도 반사를 억제하고 저항을 줄이기 위한 베큐로니움, 로큐로니움, 석시니르콜린과 같은 약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아환자의 신속순서 삭환 약물에서 아트로피는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있다. 이제 아트로핀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맥박이 너무 느려지는 거, 아트로핀은 원래 이제 맥박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약이죠. 그래서 인투베이션을 할 때, 기도 삽관을 할 때 맥박이 느려지는 것을 예방하고 또 기도의 분비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다. 안정제는 우리가 에토미데이트 상당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아이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케타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천식이라든지 반응성 기도 연축, 그러니까 기도가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케타민 같은 경우가 이제 기도를 일부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토미데이트보다는 반응성 기도 질환에서는 케타민을 사용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반응제는 로큐로니움 사용하고 또 석시닐콜린 사용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윤상갑상막 절제술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어려운 기도와 실패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려운 기도와 실패한 기도를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기도 삽관을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경우죠. 즉 실패한 기도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실패한 기도에서 CVCI, CICV라고도 얘기하고요. CVCI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백밸브 마스크로도 호흡이 안 되고 인투베이션도 불가능하고 이제 방법이 없단 말이죠.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케이스에서 얘기 드렸던 그 액체 괴물 입에 넣었던 아이, 이제 이런 경우가 CICV가 되겠죠. 기도 삽관도 안 되고 백밸브로도 유지가 안 되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사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CVCI 상황에서 윤상갑상막 절제술, 크리코다이로토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이에요. 상당히 이제 공간이 다른 데 비해서는 넓지만 실제로 아주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가 연골은 상당히 두껍고 단단하니까 이 부분이 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이라 이 부분을 목을 절개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튜브를 넣게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바로 크리코사이로토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상갑상막을 찾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절개해서 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준비된 튜브를 넣어야 하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술기,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장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완전히 이제 막혀 있는 기도를 일부라도 길을 뚫어주는 방법으로 니들 크리코사이로토미, 사이로이드토미라고 하는 술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커프 달린 튜브를 넣어야 되는데, 이런 튜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바늘이라도 먼저 꽂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백밸브 마스크, 아이젤, 기도 삽관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실패한 상황에서 산소가 아주 급하게 필요할 때는 윤상갑상막을 바늘로 첨자해서 일시적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화를 시키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바늘을 목에다가 꽂아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자리에다가 꽂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이제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한 술식이지만 이게 두렵죠. 목에다가 바늘을 꼽는다는 자체가. 그러나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바로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라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나이 환자한테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역류와 소화에서는 적응이 쉽고 손상의 가능성이 수술적 절개술보다 당연히 적겠죠. 째는 것이 아니니까. 10에서 12세가 넘어가게 되면 바늘로 꽂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바늘로 줄 수 있는 산소가 되게 적은 양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이 더 나을 걸로 생각이 된다. 즉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에서 급하게 산소가 필요할 경우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일단 바늘로 산소라도 줘보자 라고 하는 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한 출혈이나 구토, 상기도 완전 폐쇄, 심한 안면부 손상으로 기도 유지 불가, 상기도 폐쇄인 경우가 적응증이 되겠고요. 금기증은 다른 방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것은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먼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관지 손상으로 추가적 손상이 의심될 경우 해부학적인 변형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금기가 되겠습니다. 해부학적인 목표점은 좀 전에 보여드린 바로 윤상 갑상막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갑상선, 이게 이제 갑상선이거든요. 갑상선이 있고 갑상선 말고도 이제 갑상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상갑상막을 잘 찾아서 너무 아래쪽이 아닌 곳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찾아야 하는데 애들에 있어서는, 성인에 있어서는 만져보면은 누구나 좀 쉽게 어느 정도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에 있어서는 목에 살이 많고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연골이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찾기가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대구경의 바늘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18게이지나 20게이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18게이지의 내경은 1mm입니다.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내경이 크죠. 우리가 이제 애들에 있어서 3.5를 쓴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죠. 3.5를 쓰게 되면 3.5라는 게 내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18게이지를 3개 꽂아 놓으면은 3.5 인투베이션 튜브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16에서 18게이지 역류화 또는 소화, 12에서 14게이지는 어른에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12게이지나 14게이지 같은 바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중심정맥 세트의 혈관 확장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뭐가 됐건 구경이 큰 것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그럼 바늘을 꽂아 놓으면은 이 바늘의 끝에 우리가 백밸브 마스크에 튜브가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억지로 연결을 시키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방법인데요. 바늘에 바로 이 ET 튜브의 끝에 있는 꼭지를 달아서 여기로 이제 백밸브 마스크를 연결하는 방법, 바늘에 주사기를 달아서 그 주사기를 통해서 이 튜브에 백밸브 마스크를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3.0짜리 튜브의 커넥터, 이게 3.0 튜브 커넥터입니다. 얘는 바늘에 직접 들어가요. 그래서 직접 바늘에다 꽂아서 백밸브 마스크를 연결하면 됩니다. 아니면 바늘 뒤에다가 1cc짜리 시린지를 꽂게 되면 1cc 시린지에는 3.5 튜브의 커넥터가 연결이 됩니다. 3cc 시린지에는 7.5짜리 커넥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백밸브 마스크를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화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RSI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적절한 환기와 산소화는 성공적인 심폐소생술의 되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애들에 있어서는 심정지 원인이 호흡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적극적인 호흡 보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화의 기도는 성인에 비해서 작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비, 기술의 숙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화 사이즈에 적합한 호흡 장비를 구비하고 관리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 삽관 순서, 그리고 신속 순서 삽관, 그리고 디피컬트 에어웨이와 페일드 에어웨이의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